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너를 꼭 찾아내고 말 거야. 내가 초등학생 시절, 아니 그때는 국민학교였다.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고 그 위를 늘 왁스를 칠해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다. 당시 나는 지방의 한 국민학교에 다녔는데 그 국민학교는 내가 입학할 당시에도 70년이 넘었던 아주 오래된 학교였다. 오래된 학교였지만 지어진 지 20년밖에 되지 않은 신교사가 따로 있었기에 보기에는 그리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았다. 신교사는 총 5층의 건물이었고 구교사는 1층짜리 건물이었다. 구교사는 창고 및 과학실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학년들은 거의 갈 일이 없는 곳이기도 했다. 이 구교사에는 목없는 귀신이라는 녀석이 있었다. 이 귀신은 하얀 소복을 입고 구교사의 바닥을 기어다니는 귀신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목격자가 많았고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숙직 중에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아무도 구교사에 접근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만약 접근하더라도 한낮에 남자 선생님들만 가는 그런 곳이었다. 구교사 귀신은 눈을 마주치면 자신과 눈을 마주친 사람을 쫓아다니며 누나를 뽑아간다고 했는데 웃기는 것은 목없는 귀신인데 눈을 마주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다. 하여간 또 재미있는 것은 이 귀신은 굉장히 느려서 멀리 도망가 버리면 쫓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때문에 구교사 귀신은 전학 가는 아이들이나 졸업생들이 담력시험을 하는 코스이기도 했다. 3학년 여름방학, 나 역시 이곳을 벗어나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기에 담력시험을 하러 야밤에 구교사로 향하게 되었다. 진짜 이거 하면 따조책 주는 거 맞냐? 응, 진짜. 대신 모든 교실 다 돌아야 준다. 알았어. 아이들은 밖에서 내가 돌아다니는 것을 본다. 안에 들어가 각 교실에서 손전등을 흔들면 되는 것이었다. 솔직히 정말 무서웠지만 당신에게 내기를 건 녀석이 상품으로 건 따조북이 너무 갖고 싶어서 결국 승낙해버리고 말았다. 사실 따조북을 떠나서 아이들이 몰아간 것도 있었다. 겁쟁이냐?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몰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며 자신했던 것이다. 또 상대에게 내가 들어가면 너도 같이 들어가는 거다 하고 말했더니 그 녀석이 자기는 전학생이 아니라고 하며 안 된다기에 역시 겁쟁이네 하며 놀리며 너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따조북과 몇몇 아이들이 상품으로 다른 물건들을 걸었기에 결국 들어가게 되었다. 들어갈 테니까 그것들 다 내놔. 내가 이것만 갖고 도망가면 어떡하라고. 어차피 옛날 학교에 들어갈 건데 도망갈 곳이 있기는 하냐. 너네야말로 내가 안에 들어가면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지금 내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자 녀석들이 물건을 넘겼고 나는 가방에 물건을 넣은 후 구교사로 다가갔다. 구교사 건물의 창문은 안에서 나사 같은 것을 돌려 잠글 수 있게 되어 있는 나무틀로 된 창문이었는데 이 역시도 꽤나 낡아서 마구 흔들면 나사 잠금쇠가 통째로 빠지며 창문을 열 수 있었다. 창문을 마구 흔들어 창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니 밖보다 훨씬 어두웠다. 교실들 앞에서 불만 한번 깜빡거리면 되는 것이었지. 그렇게 되며 안으로 들어서 내부의 바닥에 서자 삐걱하며 등골이 찝듯하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서 입에서 헛바람이 들었지만 다행히 비명소리는 나지 않았다. 내가 담력시험하러 온 것을 구경 온 반 아이들이 꽤 많았다. 여자아이들도 있을 정도였으니 창피하고 싶지는 않았다. 안에 들어가 손전등을 켜니 더울 시냐스러웠던 것 같다. 천 같은 것을 덮어둔 것들마다 전부 귀신처럼 보였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머리 없는 귀신은 머리가 없으니 눈을 마주칠 리 없다고 얘기했기에 그것에 안심하며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로 나가니 의외로 밖보다 밝게 느껴졌다. 교사 뒤편으로 달빛이 밝게 들어오는 듯했다. 다만 복도의 빛이 푸르스름하여 약간은 신비하기도 하고 조금은 오싹하게도 느껴졌다. 의외로 별거 아니네. 약간의 안심에 용기가 생겨 안에서 귀신을 봤다며 호들갑을 떨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복도를 걸었다.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조차도 뭔가 꿈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 발걸음이 가벼워지며 걸어가 교실을 다 돌아본 후 다시 밖으로 나가려 창문을 찾았다. 과학실이 가장 두렵긴 했지만 해골이 움직이지 않았고 의외로 용기가 생기자 그다지 무섭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복도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교실을 끝으로 다시 밖으로 나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마지막 교실의 창문을 열어봤지만 열리지 않아. 원래 들어왔던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무리 그래도 다른 교실들을 다시 들어가 보고 싶지는 않았다. 그 교실들 창문도 열리지 않으면 다시 교실들마다 돌아다녀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건 아무래도 무리였다. 그 교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랜턴이 꺼져버렸다. 몇 번 흔들자 다시 켜지는 듯 하더니 꺼지는 것으로 보아서는 약이 다 되었나 싶었다. 당시에는 접합불량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불이 꺼지는 것은 건전지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어차피 내가 가르던 창고 거지는 달빛 때문에 밝았다. 그다지 문제는 없을 것 같았다. 창고는 어둡기는 했지만 창문을 못 찾을 정도도 아니었고 눈도 어둠에 많이 적응되어 꽤나 어두워도 잘 보였다. 그렇게 걸어가려는데 다시 랜턴이 켜졌다. 불빛을 들어 멀리 비추니 아까는 본 적 없는 뭔가가 벽에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뭐지? 마치 거미처럼 교실 쪽 벽에 붙어 있는 것은 척 보기에도 이상했다.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그건 이상한 무엇인가였다. 그에 따라 갑자기 몸에 소름이 확 돋으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갑자기 숨이 조금씩 가빠왔던 것 같다. 아마 한동안 가만히 서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불빛으로 비추고 있다가 갑자기 다시 랜턴의 불이 깜빡거렸다. 어두워졌다 밝아지는 그 순간마다 붙어있던 녀석의 위치가 바뀌었다. 벽에 붙어있던 것이 잠시 깜빡거리자 이번에는 바닥에 붙어 있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랜턴을 흔들 때마다 녀석의 위치는 바뀌어 있었다. 빛이 비치면 움직이지 않는 듯 했는데 빛이 없으면 깜빡거리며 위치가 바뀌었다. 방금 나온 교실에 후다닥 들어가 창문을 다시 열어보려 했지만 역시나 열리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창문을 깨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밖으로 나와야 했다. 아니 사실 창문을 깬다는 선택지조차도 생각지 않았던 것 같다. 밖으로 다시 나오니 이번에는 그것이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다. 남발을 질질 끌 듯 움직여 다음 교실로 들어갔다. 순식간에 후다닥 기어와 내 발목을 붙잡을 것 같아 무서웠다. 그렇게 조금씩 움직여 다음 교실로 들어가 창문을 흔들어 보았지만 역시나 열리지 않았다. 창문을 두드리며 아이들을 불러보고 싶었지만 두드리면 그것이 달려올 것 같아 무서웠다. 다시 밖으로 나가니 이번에는 정말 확연히 가까워진 것이 느껴졌다. 이제는 그 형태가 너무나 잘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머리를 벽에 쳐박고 있었으며 내가 시선을 주지 않을 때마다 조금씩 움직여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때에는 벽에 붙어 머리를 쳐박고 있어서 머리카락이 검은 물줄기처럼 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기도 했고 어느 때에는 천정에 붙어 머리를 쳐박고 있어서 천정에서 검은 액체 따위가 걸쭉하게 흘러내리는 것 같기도 했다. 숨이 가빠왔다. 다음번 교실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었을 때 열리지 않으면 녀석과 정말 근접해질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복도의 창문들을 만져봤지만 역시나 열리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분명 조금씩이지만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뭔가 사람 같기도 하고 거미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었다. 울컥 눈물이 올라왔지만 오늘아 시야가 흐려질 때마다 녀석의 팔과 다리가 거미처럼 자세가 바뀌어 있고 위치도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폐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에도 울음을 참아가며 앞으로 천천히 걸었다. 녀석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면서 말이다. 그래도 놈의 머리는 보이지 않았다. 확실히 녀석은 머리가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머리가 없다면 눈도 마주칠 리 없었다. 그렇다면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속으로 되뇌며 벽에부터 천천히 다음 교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교실에서도 여전히 열리는 창문은 없었다. 심지어 밖을 보니 아이들도 다 사라진 것 같았다. 다시 밖으로 나오고 또 다음 교실로 들어가기를 반복하니 마침내 그것과 내가 같은 교실에 도달해 있었다. 손을 바들바들 떨며 교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창문을 움직여봤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아마 그 녀석은 지금 이 교실의 벽이나 그 앞 천정에 붙어 있으리라. 고개를 돌리면 녀석이 교실 안쪽에 들어와 있을 것 같아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뒷문으로 가서 문을 열자마자 달리는 거야. 여기서 나가면 조금만 뛰어도 아까 처음 들어왔던 창고가 있었다.
거기까지 달려서 나가면 될 것이다. 그럴 생각으로 빠르게 몸을 돌렸다. 그건 어두운 교실 벽에 얼굴만 튀어나와 있었다. 마치 벽을 뚫고 나온 것처럼, 아니 벽에 걸어놓은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창문 외에는 빛이 비치지 않는 교실의 새카만 벽에서 그것과 나는 잠시 눈이 마주쳤고, 나는 숨을 쉬는 것도 잊은 것처럼 계속 그 눈과 입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후 누군가 뺨을 때려 눈을 떴을 때에는 교사 밖에 있었다. 아이들이 한참이 지나도 내가 나오지 않으니 숙직실에 있던 경비원을 부른 모양이었다. 그렇게 밖에 나와서는 경비 할아버지에게 크게 혼난 후 우리는 저마다 집으로 헤어졌다. 나는 학교를 나오면서도 도저히 학교 쪽에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마치 그것이 나를 쫓아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학교에 대한 기억도 잊게 되었다. 녀석은 느리고 난 그 지방에서 차를 타고도 몇 시간이나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왔다. 아마 영영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어린 마음으로 되뇌었다. 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늘 그래서 불을 켜놓고 자야 했다. 언제라도 천정이든 벽이든, 심지어 침대에서도 녀석의 머리가 튀어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점차 그 기억을 잊게 되었다. 그리고 10년 전 아버지를 모시고 시골에 가는데 늦은 밤 터널의 벽에 뭔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문득 과거 내가 보았던 머리 없는 귀신이 생각나더니 섬뜩했었다. 그 때문에 나는 운전을 하는 동안 룸미러를 쳐다볼 수 없었다. 룸미러에 비치는 어두운 뒷좌석의 녀석의 얼굴이 보일 것 같았다. 그리고 장년집 근처에서 놈을 보았다. 녀석은 머리를 쳐박고 여전히 느릿느릿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때문에 나는 일부러 회사에 말하여 지방으로 다시 발령받아 내려갔다. 하지만 저번 달 부모님 집에 내려갔다가 간질거리는 느낌에 눈을 떴더니 그것의 얼굴이 천정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쏟아져 내려와 내 얼굴을 간지리고 있었다. 그것이 말했다. 찾았다. 깜짝 놀라 집에서 뛰쳐나와 밖으로 뛰나왔더니 그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머리를 들고 내 발로 꽤 빠르게 걸어 내려와 내 뒤를 쫓았다. 여전히 사람이 천천히 걷는 속도와 같았지만 전보다는 훨씬 빨라진 속도였다. 난 그 길로 갑자기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며 지방으로 내려왔다. 회사의 해외 주재원으로 보내달라고 회사에 간청했다. 절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으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보내달라고 빌고 있었다.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면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마 그럴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기와집 앞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 전에 고등학교 친구들 5명하고 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강원도 쪽이었는데 사람도 거의 없고 물도 안 깊어서 바로 짐 풀고 근처 민박집으로 가서 방부터 잡았습니다. 민박집 주인이 할머니였는데 인상도 좋으시고 말도 잘하시는 겁니다. 저희도 재밌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밤에 계곡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사내 아들이 계곡에 많이 빠져 죽었다고. 그래서 여기 마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는 겁니다. 여자가 빠지면 계곡 하류 쪽에 배 터져 나오는데 남자가 빠지면 그대로 실종된다고. 뭐 뉴스 보면 계곡에서 익사해서 죽었다는 얘기 많잖아요. 또 할머니 세대는 남아 선호사상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계곡 가서 수영 좀 하다가 삼겹살 구워 먹고 한참 놀았습니다. 저녁쯤 돼서 맥주 한 캔씩 먹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진놈이 담배 한 갑씩 돌리기로 잠수 내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곡에 5명이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30초쯤 있다가 물도 차고 해서 그냥 나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한 놈이 물살도 별로 안 샜는데 저 멀리 떨어져서 깊은 데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애들 다 나오라 하고 그놈한테 영 뭐해 나와 하니까 정신 나간 놈처럼 머리만 내놓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물속으로 쏙 빠지더라고요. 저 새끼 왜 저러냐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수영을 제대로 할 줄 아는 놈은 해병대 나온 놈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놈이 개구리 헤엄인가 저평인가 평영인가 그걸로 친구 빠진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구해서 나왔는데 빠진 놈이 의식이 없는 겁니다. 구조대 부르고 군대서 대충 배운 심폐소생술하는데 다행히 깨어나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기와집 어쩌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구조대분들 오시고 병원 가서 대충 검사 받으니까 이상 없다길래 다시 민박집으로 짐 챙기러 갔습니다. 그 친구한테 왜 그랬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계속 아무 말 없다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잠수하려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어디서 부르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소리로 들린 건 아닌데 분명히 불렀다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보니까 계곡 속에 기와집 하나가 있었는데 기와집 앞에는 어떤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서서 손짓하고 있었답니다. 그 여자 따라서 기와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방 안이 가구 같은 거 하나 없이 휑 비어 있었답니다. 여기까지 기억난다는데 듣고 소름 끼쳤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면서 욕을 하던 군대 선임. 군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내무실에 한 달 선임이 있었습니다. 원래 본인은 군번줄이 겁나 좋았었습니다. 자대 전입 후 바로 위가 상병 1호봉이니 정말 꿀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임이 다 중대에서 우리 내무실로 전입 온 거입니다. 거기다가 좀 많이 안 입고 왔습니다. 짜증나서 격리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암튼 처음엔 어색하다가 나중에 좀 친해지면 한 일주일 후 이 선임이 자기한테 특이한 잠버릇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잠꼬대로 쌍욕을 하는 거입니다. 타중대에 있을 때 이 버릇 때문에 자다가 선임들이 베개도 던지고 새벽 한밤중에 갈굼도 먹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중대 와서 이 잠꼬대를 안 해서 본인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본인이 쌍말이 되고 선임이 물병장 때 일입니다. 당시 우리 부대는 야간에 짬 안 되면 외곽 근무, 짬밥 있으면 영내 불침번을 섰습니다. 당시 나는 영내 불침번을 섰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내무실로 이동 중 어디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으로 어떤 놈이 애들 못 자게 구시렁대는 거야 시발 하고 소리를 추적했습니다. 소리를 추적해보니 우리 내무실인 겁니다. 내무실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임이 뭐라고 중얼거리는 겁니다. 가까이서 가보니 허공에 혼자 욕을 하고 있는 거입니다. 시발년아 꺼지라 꺼. 귀찮게 하지 말고 좀. 시발 안 까니까 꺼져. 아 진짜 시발. 라고 씩씩거리며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상도 사람이 욕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전라도 욕이 더 위협적으로 들린다는 거 이때 깨달았습니다. 암튼 다른 애들 깰까봐 팔 살짝 흔들었더니 조용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밤에 있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모 병장님 어제 자다가 드디어 욕하셨습니다. 아 그동안 안 했는데 나 때문에 애들 깬 거 아니야? 애들 잘 자는 거 같았습니다. 근데 정말 기억 안 납니까? 난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후임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모 병장님 제가 어제 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자랑 싸우셨습니다. 싸우는 거 보다가 여자가 있길래 그냥 꿈인 줄 알고 계속 잤습니다. 여자 말이 너무 빨라서 기계 소리인데 스스스시시시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자 말이 너 여기로 왔네. 스스스시시시 다시 돌아서자. 야 여자 어떻게 생겼는데? 모르겠습니다. 여자인 거는 확실하고 저를 쳐다봤는데 눈, 코, 입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박상병 님도 구경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지릴 뻔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그녀의 메시지. 몇 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다.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부서져 잠시 대용으로 쓸 폰을 구해야 했는데 대리점에 가니 사용하라면서 중고폰들을 보여주었다. 그 중에 오래간만에 보는 폴더폰이 있어서 그걸 주워들었다. 예전에 한창 쓰던 캐뉴라는 폰이었는데 어렸을 때 쓰던 폰이라 왠지 모를 추억도 있어 사용하게 된 것 같다. 겉면이 좀 깨져 있고 메인 패널도 금이 가 있었지만 잠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예약한 폰이 올 때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리점 사장이 약간 묘한 표정으로 다른 스마트폰도 있는데 하필 이걸 주워두냐고 묻기에 그냥 오랜만에 써보고 싶다며 가지고 왔다. 핸드폰을 개통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문자가 날아왔다. 개통 문자인가 싶었지만 아니었다. 열지 않은 폴더폰의 전면부에는 문자의 간략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은영이 뭐 어쩌고 하고 쓰여 있다. 분명 메모리를 전부 밀어버렸을 텐데 옛날 문자가 남아있던 것일까? 하지만 진동은 방금 전에 울렸다. 신기하기도 하고
뭘까 싶어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오빠 나은영이인데 지금 오빠래 가고 있어. 이 폰을 사용하던 사람의 여자친구인 듯 싶었다. 뭐 여동생일지도 모르겠지만 오빠래 간다는 것도 이상했다. 그걸 보며 뭔가 여자친구가 생긴 느낌도 들어 피식거리며 다시 보는데 글이 좀 이상했다. 여자친구건 여동생이건 간에 폰에 연락처가 있을 게 분명한데도 자기 이름을 밝힌다는 게 좀 이상했다. 어차피 문자 보내면 알아서 표시가 되지 않던가. 하여간 메시지는 2년 전 메시지였다. 나랑은 상관없지라는 생각으로 메시지를 주었다. 그 후로는 별일 없었다. 한 이틀 정도는 친구들이 오랜만에 폴더폰이 신기하다며 기감 느낀다고 마구 눌러대는 것을 빼앗느라 고생했던 것 외에는 정말 별일이 없었다. 다만 3일 즈음 되었을 때였다. 랩실에서 그날도 열심히 카본에 함침된 백금 촉매를 열심히 뿌려대고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꾹꾹 누르며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허벅지에 진동이 왔다. 스마트폰보다 훨씬 심한 진동에 깜짝 놀라 폰을 꺼내 폴더를 열었더니 문자가 와 있었다. 친구들 문자인가 싶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운영이라는 사람의 문자였다. 오빠 나은영인데 오늘도 집에 없어? 또 자기 이름을 밝히는 문자였다. 날짜로 봐서는 전에 보낸 것보다 며칠 늦게 도착한 문자였다. 지인이었다면 벌써 전화번호를 저장하고도 남았을 터인데 이번에도 이름을 밝힌 것 봐서는 아마도 헤어진 여자친구인가 싶었다. 아마 전화번호를 차단했거나 뭐 그런 것이겠지.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약간 미안한 감이 들어 답장이라도 보내볼까 하다가 뭔 미친 짓인가 싶어 메시지를 삭제하고 폴더를 닫았다. 뭐야 이거? 폴더를 닫자마자 다시 문자가 날아왔다. 답장 안 해. 약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2년 전 문자가 계속 이렇게 올 수 있는 건가? 메시지를 삭제하자 다시 또 문자가 날아왔다. 대답 좀 해줘. 다시 삭제했다. 보고 있는 거 다 알아. 이쯤 되자 정말 무서워서 배터리를 빼버렸다. 내가 사는 원룸에 도착하여 샤워를 하고 폰을 바라보았다. 그냥 꺼놓고 싶었지만 그러다가 혹시나 교수님이나 조교에게 전화가 올까 싶어 다시 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라도 연락을 안 받으면 진짜 다음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랩실에 교반기도 켜놓고 나왔는데 이거 상혁이한테 말했나 싶기도 했다. 폰을 다시 켰다. 폰이 켜지자마자 미친 듯이 진동이 왔다. 받으라고. 받으라고.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날아왔다. 깜짝 놀라 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니 계속 윙윙거리며 소리를 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보여서 건들고 싶지도 않았다. 검고 징그러우며 혐오스러운 생물이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단시간 내에 공포심이 들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진동이 멎었을 무렵 다시 폰을 집어들자 마지막 메시지가 보였다. 오빠 미안해. 제발 답장 한 번만 해줘. 스토커 같았다. 분명 스토커다. 아마 이 폰 주인은 나보다 더 무서웠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니 핸드폰에 생긴 크랙이 그냥 평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뭔가 번들거리는 느낌 역시도 마치 피라도 묻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들었다. 액정의 깨진 부분을 바라보니 검게 착색된 것이 피가 굳어서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또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놀랍게도 전화였다. 하지만 전화번호가 깨져서 보였다. 액정이 깨져서 생긴 문제는 아닌 것 같았다. 아니 애초에 몇 년 전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날아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다. 무서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괴상한 체험에 궁금증이 들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귀에 대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낮게 읊조리자 수화기 너머에서 멀리서 마치 동굴 저편에서 울리는 것 같은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렸다. 그것은 점차 가까워지며 여자의 후느낌에서 점차 짐승 따위의 그르렁거림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작게 그리고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뭔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리겠어. 그리고 어느새 점점 가까워진 목소리는 짐승의 목소리로 울부짖듯 소리쳤다. 죽여버릴 거야. 엄청나게 커다란 소리에 놀라 폰을 툭 떨자 핸드폰에서 배터리가 분리돼 떨어졌다.
그 다음으로는 전혀 폰에 손을 댈 수 없었다. 우선 컴퓨터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깔아 상혁이에게 연락했다. 그 상황에서도 교반기 확인했냐는 물음부터 나왔다. 상혁아 시발 나 지금 좀 뭔가 이상하다. 뭔데? 내가 이번에 잠시 쓰려고 빌린 폰 있잖아. 뭐. 근데 내가 전에 모르는 애가 2년 전에 문자 보낸 게 갑자기 도착했다고 그랬지? 근데 그게 계속 온다. 무슨 스토커처럼 온다. 시발 방금 전화도 와서 받았는데 지리는 줄 알았어. 미친 개소리하고 있네. 안 맞으니까 잠이 안 오냐? 형은 시발 랩실에서 야전 침대 깔고 앉아있는데 팔자 좋은 소리하고 있네. 꺼져.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메시지를 주었지만 상혁이는 관심받고 싶냐는 둥 하며 나를 미친놈 취급했다. 아니 사실 나 같아도 그러겠다. 녀석이 노트북 캠으로 문자랑 전화 온 거 찍어 보내주면 믿는다고 했지만 바닥에 떨어진 폰은 건들고 싶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이대로 혼자 집에 있는 것도 무서워서 다시 옷을 입고 일어섰다. 다시 학교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막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버스는 끊어졌을 것이다. 걸어서 가려면 30분은 걸어야 했다. 그래도 도저히 집에서 혼자 있고 싶지는 않았다. 랩실에 가며 폰을 두고 갈까 하다가 녀석에게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폰과 배터리를 챙겨 가방에 넣고 원룸을 나섰다. 집을 나서서 한참 걸으니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다. 방금 폰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학교를 향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조금만 더 걸으면 학교 근처 누군가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안심하고 있었는데 도로가를 빠르게 걷고 있으니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시발. 일단 내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뒤는 돌아보고 싶지 않았지만 내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 여자아이가 나를 부른다고 치더라도 난 망할 공대생이었다. 애초에 내가 입학할 때 우리 과 정원 80명 중 여자는 2명밖에 없었다. 그나마도 한 명은 반수한다고 2학기에 사라졌고 한 명은 군대 갔다 오니 전과해버렸다. 애초에 우리 과에 나를 오빠라고 부를 만한 애가 없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닐 터였다. 근데 계속 누군가 나를 불렀다. 그 목소리는 아까처럼 점차 흐느끼는 소리로 변해갔다. 그리고 다시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시발 귀신은 없어. 귀신은 없어. 입으로 그것을 중얼거리며 빠르게 걸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아까 그 핸드폰 통화처럼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다. 비명을 지르며 달렸다. 조금만 달리면 애들이 바글바글한 곳이 나온다. 다행히 미친 듯이 달려 활렘 근처에 도착하자 뒤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사라졌다. 여기서 다시 학교로 가려면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나야 했기에 무서웠지만 새벽이라도 조금 있으면 시험 기간이라 그런지 학교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것에 안심하며 다시 랩실로 향했다. 랩실에 도착하자 밖에서 줄담배를 피워대는 학부생들과 아마도 실험 때문인지 가운을 입고 마찬가지로 줄담배를 피워대는 녀석들. 그리고 두꺼운 앞치마를 입고 줄담배를 피워대는 남자놈들이 보였다. 평소에는 정말 짜증나는 광경이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마음이 놓였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랩실에 들어가니 상영이가 교반기 앞 야전 침대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며 나를 쳐다본다. 뭐야? 너 집에 안 갔냐? 땀 좀 봐라. 시발 존나 무서워서 뛰어왔다. 미친 새끼. 나 낚으려고 그 정도 노력을 하다니. 그럴 거면 오늘 당직 내가 서지 그랬냐? 아, 미친 새끼야 아니라고. 진짜라니까. 상혁이의 반응에 내가 발끈하며 폰을 꺼내 다시 조립하고 전원 버튼을 누르자 메시지들이 떴다. 다만 그 메시지 전부가 파일이 깨져 있는 탓인지 글자들이 모두 픽셀 단위로 갈라져 있었다. 뭐야? 진짜야. 아니, 뭐 수백 개나 있는 거 보니까 진짜인 거 같기는 한데 이거 깨져 있는 거 보니까 나도 무섭네. 시발 이거 뭐냐? 모르겠다고. 야, 오지마. 너 때문에 나도 저주받겠다. 상혁이는 장난삼아 내게 떨어지며 손을 털어댔지만 그래도 녀석 덕분에 약간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때 상혁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내 뒤를 가리켰다. 뭐냐? 순간 등골이 찌르르 울렸다. 손등이 간질거려 긁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긁지 못했다.
목조차 뻣뻣해져서 도저히 목도 돌릴 수 없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 상혁이도 손으로 내 뒤를 가리킨 후로 그냥 가만히 있었다. 잠시 계속 우리는 그렇게 있었다. 상혁이가 부들부들 떨며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입을 떼지 못했다. 나는 상현이 뒤에 있는 포스코 비닐 포장이 반쯤 뜯어져 거울처럼 반사되는 스테인리스 표면에 비친 뭔가가 보였지만 나 역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을 구겨갔다. 침을 삼키는 것 외에는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스테인리스에 비친 검은색의 머리털 같은 것을 늘어뜨린 커다란 무언가가 내 옆에 서서히 다가오는 게 보였다. 하얀 얼굴, 긴 머리털, 그리고 둥글고 거대한 몸통 같은 것에 길게 늘어진 목. 그 목이 슬금슬금 움직여 내 얼굴 옆에 다다랐다. 볼 수는 없었지만 차가운 입김 같은 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의 머리카락 같은 게 어깨를 스치는 것도 느껴졌다. 뭔가 입으로 말해보고 싶었지만 가위라도 눌린 것처럼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그것이 천천히 얼굴을 돌려 내 옆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차가운 숨이 계속 불어왔다. 우리 오빠가 아니었네. 그것은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다시 원래 위치로 마치 테이프를 뒤로 돌리는 듯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랩실 구석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사라지고도 한참을 경직되어 서 있던 상혁이와 나는 서로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몸을 움직이며 랩실에서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망식리 6번 출구. 사람이 가장 많은 술집을 찾아 들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밤새 술을 퍼마셨다. 다행히 다음날 교반기는 알아서 타이머대로 잘 꺼졌고 실험도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다. 우리는 밤새도록 술을 마셨기 때문에 늦지 않게 아침에 랩실에 올 수 있었다. 물론 해가 뜨기 전까지는 랩실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후로 폰은 그대로 가져가 대리점에 넘기고 나와 상혁이 둘이 그 아저씨에게 나지막하게 충고를 하고 돌아왔다. 이딴 물건 절대 사람들에게 주지 마세요. 하고 말이다. 대리점 주인은 알았다고 한 다음 핸드폰을 반으로 부러뜨려 밖에 버스 정류장에 있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던 얘기였지만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서운 얘기랍시고 떠들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요 근래 내 폰에 날아오는 메시지 때문에 미칠 것 같지만 말이다. 오빠 나은령인데 혹시 전에 나 본 거 기억나? 어제 온 메시지다. 5번째 이야기, 갈매기. 그는 항상 먹는 우울증 약 때문에 오전 시간에는 항상 머리가 멍하고 졸렸다. 그는 항상 얼떨떨하고 뚱한 기분에 취해 병원을 나가 조용히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즐겼다. 그런데 그날따라 연인들이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이 금요일이던가. 그는 불쾌감을 느꼈다. 짜증을 느꼈다. 내 시간이 망쳐진 느낌이었다. 다들 행복해 보여. 부러워. 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공원을 나왔다. 그는 자기 독실의 침대에 누웠다. 격자 무늬의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에 천천히 잠겼다.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가 병원에 입원한 지도 벌써 3개월. 나아질 것만 같았던 그의 우울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이겨낼 수 있다는 부모님의 말씀. 힘내라는 친구들의 위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색되고 빛이 바랬다. 어느 순간 그는 나약하며 부모님 돈만 축내는 불효자식이 되어 있었다. 친구들의 비아냥과 부모님의 냉소가 그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다. 그러나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마음은 쉬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데 부모님과 친구들 심지어는 그 자신마저도 무엇 때문에 그리 우울한지 불행한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는 혐오했다.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을 혐오했다. 그러나 자신 또한 자신을 이해할 수 없기에 자신마저 혐오했다. 또 한껏 우울한 생각에 빠져버린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양치질을 했다. 세수를 했다. 그리고 약을 먹고 그는 자위를 했다. 어두컴컴하고 닫힌 독방에서 이불 속에서 자위를 했다. 그는 외로웠다. 누구보다도 인간을 혐오하면서도 사랑받고 싶었다. 그는 절박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의 마음을 남들에게 확인받고 싶었다. 그는 그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택했다. 구겨진 휴지를 버리고 그는 잠에 들었다. 그는 눈을 떴다. 밖에는 안개가 잔뜩 껴 있었다. 그는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
이 시간대의 공기를 즐기기 위해서 병원을 또 나섰다. 그는 병원 앞에 횡단보도를 넘어 한참을 걸었다. 유난히 그날따라 깨끗하고 맑은 축축한 공기를 마시며 거리는 한적했다. 사람도 차도 없었다. 그는 이때만큼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행복 비스름한 것을 맛볼 수 있었다. 나만 있는 세계, 사람이 없는 세계. 그는 혼자만의 세계라면 상처받지도 상처 주지도 않을 거라 믿었다. 그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골목에 들어섰다. 사방이 더러운 회색 벽들로 막히고 길은 하나밖에 없는 그 공간을 걷는 것을 즐겼다. 그의 발밑으로 시궁쥐가 쌩 지나간다. 한참을 골목을 걷다가 고양이 울음소리 비스름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양이를 찾아 골목을 헤매었다. 이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지켜보는 것 또한 묘미 중 하나였다. 고양이들끼리 싸우는 것들을 몰래 보기도 하고 쥐를 싼 채로 잡아먹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더구나 이맘때쯤이면 고양이들이 한창 교성을 지르고 갖은 아양을 떨어대기 때문에 재수가 좋으면 재미있는 구경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는 한껏 기대를 가지고 소리가 들리는 골목 쪽에 들어섰다. 고양이라는 생물들은 아주 눈치가 빠르고 약삭 빠른 놈들이라서 그는 숨조차 쉬지 않고 조심조심 다가섰다. 그러나 그곳에 고양이는 없었다. 두 다리가 어둠 속에서 난폭하게 들썩이며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고 있었다. 여자의 다리에는 아무렇게나 찢긴 속옷이 걸려 있었다. 그녀의 육치는 마치 목각 인형처럼 흔들릴 뿐이었다. 그녀의 눈과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있었다. 그녀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저 죽은 사람처럼 흔들릴 뿐이었다. 여자를 강간하고 있는 남자는 난폭하게 그녀의 윗옷을 찢었다. 그리고 가슴을 마구 주물럭거리며 받았다. 그러나 여자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있는 인간 같지 않았다. 사실 이런 게 좋잖아. 응? 너도 이걸 원하잖아. 그녀의 몸 마구 흔들렸다. 몰래 지켜보던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멍하니 숨죽여 그 모습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와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다. 그녀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눈물이 주룩주룩 비오듯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 모습을 그곳에 서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다른 쪽 눈은 심하게 부풀었고 코에는 피가 줄줄 흘렀다. 왜 보기만 하는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왜 보기만 하는 거야? 그녀는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얼굴은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몰래 지켜보던 그는 깜짝 놀랐다. 그는 도망쳤다. 골목을 쏜살같이 빠져나와 병원으로 달려갔다. 골목에서는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는 온몸에 개미가 오르는 듯한 소름이 쫙 돋았다. 그는 악마를 보았다. 자신의 장소, 자신의 시간에서 악마를 보고 말았다. 그는 깨달았다. 알아버리고 말았다. 그것이 원래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두 마리의 고양이. 그것을 지켜보는 악마. 그는 달리다가 전봇대 앞에서 구토를 했다. 오늘 먹은 음식들이 쏟아져 나왔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바지를 보고 말았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꿈을 꾸었다.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로 놀러가는 꿈이었다. 그는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었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바닷가로 나갔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친절하고 상냥했다. 그는 세상 사람들께 비로소 인정받는 것 같았다. 그는 풍선처럼 몸이 두둥실 떠올랐다. 맞바람을 맞는 갈매기처럼 공중에 두둥실 떠올랐다. 두 다리를 자유롭게 휘저기며 하늘을 날았다. 몸을 바람에 맡기고 그는 떠올랐다. 그는 어느새 갈매기가 되었다. 그는 마침내 행복해졌다. 스스로에게 인정받았다.